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검은 백조 한 마리 때문에 나타난 대혼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면목에 세계가 감탄합니다.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 역시 서로 한국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블랙스완 이전과 이후의 한국은 또 한 번 진화할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죠. 월가 투자 전문가인 나심 탈레브가 그에 져서 검은 백조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 쓰이게 된 용어입니다.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났는데 한국은 오리에서 그야말로 백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심지어 그 대단한 미국까지 한국의 조언뿐만 아니라 물품까지 요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51개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의 수입 문의 및 요청을 했고 50개국은 인도적 지원 여부를 물어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교류와 도움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계 각국의 입장에서는 저마다 제 살 길을 찾는 고립주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과 미국마저 여행이 금지되고 교류는 거의 중단이 되며 놀란 나라들이 앞다퉈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인 것이죠. 유럽 내 이동의 자유와 경찰 행정력까지 적용된 하나의 유럽의 토대가 된 쉥겐 조약마저 시행 25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된 것이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최근 국제정치학자인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 교수는 현 사태는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제역학을 본다면 이번 사태 해결을 주도해야 할 미국과 중국은 오히려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은 중국에서 왔다라고 계속 해왔으며 중국은 근원이 미국일 수 있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덜기 위해 중국 환구시보는 중국 이전에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는 의외의 주장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선진적인 대처를 해나가야 하고 국내 경제에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이후에 벌어질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중의 힘이 직접 부딪히는 곳인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까지 그 사이에서 항상 힘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린 적이 많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이 아직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트럼프 이후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까지 언급되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방위비 인상을 요구받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중국,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인 것은 확실하니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야 하는데 한국,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곤혹스러운 숙제만 떠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릴 수 없는 숙제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은 더 많았죠. 이달 초를 기억해보면 중국 언론에서는 아주 어려웠던 자국의 상황에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책임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난데없이 한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중국 매체들의 한국 대책 똑바로 세워라, 중국을 보고 배워라 라는 워딩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인 입국 제한, 미국인의 한국 여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계속 보도해왔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엄청난 영향이 미쳐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의 회견 때마다 좌불안석 노심초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협조적 관계를 가지던 나라들에서까지 먼저 빗장을 걸기도 했지만 다행히 미국이 최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한국의 몸값과 위상이 올라갔고 이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만 보아도 한중 한미 관계는 탄탄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얘기에 한국을 같이 거론하며 묻어가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대처에 대해 몇 점을 주겠냐는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이다라고 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주 훌륭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은 잘 대응했다. 라며 자신에게 준 후원 점수와 함께 한국을 같이 언급하면서 선진적인 이미지에 편승하려고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어 24일 미국 측의 긴급 제안으로 이루어진 통화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질문을 했고 이에 미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오늘 중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통화 이후 트럼프는 백악관 브리핑 생방송에서 한국은 검사에 대해 매우 잘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면서도 뉴스와 미디어는 항상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미국은 한국이 8주간 한 것보다 지난 8일간 더 많이 했다. 한국 측도 미국의 검사 절차는 놀랍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비교한 수치 자체의 정확성, 한국과 미국의 인구 차이 등 단순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도 받았지만, 어쨌든 언론들아, 니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그 뛰어난 한국보다 우리가 잘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의료 장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은 꼭 숨겨두고 말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그 대단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전 미국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생방송으로 억지라도 써서 한국보다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게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묻어가려는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사태에는 과학적 관리가 필요하며 우수 사례로 중국과 한국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WHO의 발언을 인용하는데, WHO도 중국, 한국은 테스트를 잘하고 사교활동을 줄이며 주민을 동원해 이번 사태 확산을 막았다 라고 평가했다며 곁들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사태에 대한 시진핑 책임론이 부상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거기에 한국과 중국을 같은 선상에 놓으며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것이죠. 최근 시진핑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통해 한중 공동방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며 이 위기를 한중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시진핑이 일본도 방문하기로 했는데 일본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일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 이제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까지 중국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여론에서 비판을 받는 두 지도자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중국과 미국은 이제 사태 초기만 해도 한때 괄시하던 한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일 각종 외신들에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한국의 투명한, 과학적인, 창의적인, 성실한 이미지를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구 선진국들, 그리고 반대 진영이라 할 수 있는 중국까지도 자신들의 현위기를 개선시키기 위해 한국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키트, 방역물품 등 실질적 이득을 위해서도 한국을 찾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각국의 현 집권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반대로 그들의 반대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민주당 계열 인사들과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미국 행정부와 트럼프의 실책을 지적하기 위한 사례로 한국을 주로 거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준거로 삼는 것은 서구의 자유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태 초기 중국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독재와 불투명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의 어제 코멘트는 한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상징적 발언이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 그리고 바로 이 발언입니다. 최근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의 결정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본다. 한국의 모델이야말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벌써 진부해진 찬사를 넘어 서구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가치인 시민들의 자유와 개방성을 침해하지 않고도 한국이 위기에서 승리했다는 웅변이 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한국을 따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움에도 미국과 중국은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국가들에도 의료장비, 기술자문, 의료진 등을 보내고 있고, 짐 리처드슨 미 국무부 해외원조장국 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64개국에 1억 7,400만 달러, 약 2,137억 원을 추가로 보내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엔 마스크나 다른 장비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대신 식량위생 그리고 식수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태 중에도 미국과 중국의 체제 경쟁은 지속되고,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두고 어디에서 왔느냐는 책임 공방은 물론 어느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사태를 극복했냐는 각자의 프로파간다를 내세울 것입니다. 종식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를 얘기하던 중국은 오늘 외국인의 입국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를 잇따라 기습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관영 매체들이 중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스템이 민주주의 시스템보다 대처하는 데는 더욱 우수하다는 주장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사회도 자신들의 체제와 시스템이 우월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판례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례는 서로 중국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고 현재의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국들의 물량 공세를 퍼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지만, 가장 좋은 지향점은 뛰어난 기술, 시민의식, 헌신이라는 이미지로 이를 극복한 한국과 같은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사멘터리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매체와 정치인들이 한국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대로 성공적으로 사태를 마무리한다면 이 사태의 종식 이후에도 한국을 조명할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한국이 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특히 서구 국가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띄워주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한국은 더욱 홍보해야 하고, 한국의 이번 성공을 최근 사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의 원류인 나라들조차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던 자유주의의 가치를 지켜가며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만든 이상적이지만 현존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의 영향력 확대를 원하는 중국이나 미국 등도 그런 나라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했던 방식이 아닌 한국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 즉 몸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시절, 한국전쟁, 경제개발, 한강의 기적, 국민들이 쟁취해낸 민주사회, 선진국 도약,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시련에서 최고의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대한민국에게는 이제 이번에 세계사적 사태를 계기로 퀀텀 점프를 하여 세계인들이 한국의 경제나 한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저력을 인정하는 흔들림 없는 나라가 될 기회가 눈앞에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실적을 이제 회계 기준으로는 2분기인데 발표를 한 것인데요.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래 월스트리트에서 예상하던, 즉 시장이 실적 예상치를 컨센서스를 발표하던 그것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이 발표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매출 규모가 원래 46억 달러, 즉 한 5조 6천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48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2에서 한 3천억 정도 상회하는 기록을 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론의 주가는 장전에 오랜만에 유의미한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미국 기업의 소식을 왜 전하냐? 다들 아시죠? 마이크론은 메모리에서 세계 3위 업체죠. 마이크론과 삼성,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실적은 물론 완전히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다라고 봐도 됩니다. 물론 메모리에 관해서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삼성의 입장에선 5G 네트워크, 가전 등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도 절대적인 비중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모리가 좀 예를 들자면 메모리가 아주 어려운 불황에는 삼성이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잘 버텨주고 하이닉스가 낙폭이 더 심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메모리가 아주 좋은데 모바일 가전이 힘들다 이럴 때는 오히려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에 이제 비례하는 주가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가전 등 전 분야에서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정말 대축소된 엄청난 불황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모바일 가전 분야에서요.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알
알 수 있듯이 메모리가 버텨주고 이 서버용 메모리에선 폭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삼성보다 하이닉스에게 조금 더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게 삼성에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일 회사다 보니까 이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삼성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물론 뭐가 떴네요. 물론 이 제가 전 영상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또 대부분 뭐 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도 실적치가 또 수치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트래픽 폭증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물론 재택근무나 뭐 그런 것도 원격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내 OTT 트래픽만 봐도 이제 OTT기 이제 동영상 업체들이죠, 인터넷, 무려 44% 증가했고,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번 사태로 영상 제공 화질을 다운시켰죠. 이러면서 구글이 낸 성명을 보면 전례 없는 부하 폭증을 겪고 있으며 부하를 최소화하고자 이런 조치를 내놨고 여러 나라와 협력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국 HD를 SD로 낮추는 상황이까지 온 건데, 모바일의 경우에 기본 화질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구글의 성명을 보면 480 그리고 이하로 설정이 되고, PC에서는 720 이하고, 본래 이제 유튜브는 인터넷 연결 속도와 동영상 이제 플레이어 화면의 그 크기, 그 원본 업로드 동영상의 품질, 요런 것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가장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끊김없이 이제 볼 수 있는 화질 중에 좀 좋은 화질을 채택해서 자동으로 보여주는데, 이제는 실제로 네트워크 상태가 좋아도 HD로 보니까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SD로 일단 설정을 해서 제공을 한다. 하지만 영상 시청자가 고화질로 만약에 수동으로 바꿀 수는 있다. 즉 이제 좀 불편함을 주겠다라는 거죠. 일단 평균적으로 저화질로 다 주고 일부는 고화질로 바뀌어도 그거는 좀 트래픽 영향이 적지 않냐, 이런 조치를 취할 만큼 트래픽이 폭증하면 얘네들이 이 장기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기서 얘네들이라면 페이스북과 그 유튜브, 구글 같은 애들, 당연히 데이터 센터 증설이겠죠. 즉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당연히 중국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실적 방어를 해준 부분도 그 부분에 핵심이 있다. 뭐 동영상 업체들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든 것뿐이지, 전자상거래 업체들 당연히 유의미한 폭증을 겪겠죠. 게임 업체들 당연히 요즘 또 대박이 터졌고, 또 재택근무 많이들 하시죠. 원격 근무 증가로 인한 수요도 실제로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 한번 이렇게 그 테마성으로 원격 근무를 사람들이 하는, 물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지만, 이럴 때 어느 정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원격 근무 이거 해보니까 우리 회사에 꽤 잘 맞네. 물론 원격 근무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게 되는 회사들도 있단 말이죠. 전원이 지금 원격 근무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럼에도 잘 굴러가네. 근데 또 직원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이거 괜찮네 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인 이제 수요 개선이 일어난다. 또한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실적 전망도 잘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간은 그거죠.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계속해서 당연히 이런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원래부터 서버용 반도체는 이런 큰 이슈가 없기 전에도 실적 수요 전망치가 상승세였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이런 센티멘탈적인 요인까지 작용을 해주면서 뭐 폭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견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이 문제였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폰 공급 및 수요 회복이 이제 시작점에 있다라는 점, 즉 지금까지는 모바일 반도체 수요 감소를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가 상쇄하는 관점에서 서로 이해가 가능했는데, 이번 분기를 지나서 앞으로는 근본적인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의 펀더멘탈 아래 모바일 공급 및 수요가 회복세에 점여들면서 꽤나 괜찮은
뭐 아주 막 대박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보기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안 좋은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적 예상치보다는 분명히 계속해서 상회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요 정도로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 JDI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 이 LCD 공장 매각이 실제로 초안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JDI가 25일날 임시주총을 열었거든요. 이치고 에셋 자산운용의 출자 허용 등을 실제로 의결하고 그리고 JDI의 사장이 이제 기코우카 미노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애플의 일본 이시카와현 소재에 있는 스마트폰용 LCD 패널 생산 거점인 하쿠산 팹을 일부 이제 넘기는데 일부 설비를 넘기는데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를 했다. 물론 일정은 지금과 같은 어떤 세계적인 상황에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고객에게 시설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2016년에 가동된 이 하쿠산 공장이 원래 아이폰 LCD 생산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투자할 때 애플한테 한 2조 정도, 그러니까 1조 한 9천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선수금 형태로 성금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재료비 같은 것들을 먼저 일부 공사할 때도 받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착수를 해서 공장에서 이제 LCD 패널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대금으로 이제 상환금,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국제 채권 같은 이자가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애플이 이제 플래그십 모델을 중심으로 한 OLED 쪽으로 완전히 거의 큰 전환을 계속해서 하면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다 못해 지금 가동 중단 상태거든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래서 JDI 입장에서는 일단 살아야 되고 애플 입장에서도 JDI에 엄청난 돈을 이미 쏟아 부어 놨기 때문에 이제 JDI는 필요 없어 라고 하기에는 또 한국이 물론 절대적이죠. 애플이 LG 디스플레이한테도 일부 받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절대적인 물량을 OLED 패널 같은 걸 공급하는데 한국에게만 의존하기에는 애플이 좀 불안한 공급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DI에 이제 계속 투자를 했던 거고 BOE를 유의미한 공급자로 지금 선정하기에는 품질 테스트를 해서 매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플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고 이미 돈은 많이 쏟아부어 놨고 하니까 뭐 살리자는 차원에서 일부 설비를 매입해주고 뭐 이러면서 뭔가 뭐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JDI는 사실상 이제 애플의 그 LTPS 즉 LCD를 스마트폰용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협력사고 애플 이 매출이 JDI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그러니까 뭐 사실상 거의 애플이 어느 정도 인수해가지고 자회사로 써도 뭐 그런 정도의 회사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